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예. 간략하게만 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네. 역시 그 뭐 기준금리라든 이런 얘기는 빠질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주요 지수라든지 네. 또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또 버냉키 뭐 역대 연준 의장들의 이야기들 포드 가이던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건영 부부장님은 또 지금까지 그렇죠. 그 어려운 얘기들을 가장 쉽게 또 설명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소개하죠. 네, 우리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은행들이 부부장이 있는 거죠? 보통 기업들은 부부장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민무력부에나 있습니다. 인민무력. 네. 네. 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까? 네, 이제 저기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FOMC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몇 면을 잠깐 보면, 이게 금리하고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커요. 예. 올해 같은 경우 매크로장이 이제 시장을 많이 뒤흔드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만 기업 실적도 되게 중요한데 이 매크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해 이제 6월 16일 날 3.49%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2.6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큰 폭으로 급락을 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6월 16일 날 나스닥 지수가 바닥이었어요, 그때가. 예. 네.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었나 나스닥인가 이제 1,500에서부터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7%, 18% 정도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해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환경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FOMC 지난주에 있었던 결과를 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호성을 좀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몇 번 더 끝났다. 하더라도, 예, 몇 번 더 하더라도, 아, 걱정할 정도는 예, 아니다. 내년 1월 이제 저도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면 미리 예. 알려주는 거예요. 네. 미리 알려주면 시장은 그걸 선반영을 하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건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는 미래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미리미리 테스트해보자 이제 이런 의도가 되게 강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를 올린 다음에 미안해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항공모함을 돌리는 거고 똑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다가 I'm sorry 하면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3.5 정도까지 올릴 것 같아. 분위기 이상한데 3.25까지 올릴 이렇게 이제 계속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센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너무 클리어하게 주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도 되게 클리어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게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건 이제 여러 차례 봤지만 네. 지금은 내년 3월이면은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까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 보면은 예. 그 비둘기파 위원 중에 이제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대머리 이분이 있는데 되게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되게 비둘기파인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하는데 김치국 드시는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도 미국 금리 하나 쳐다보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일단 대표적으로 20위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판서 시작합니다. 네네. 네, 예전에 20위부터 좀 말씀. 잠깐 생각나는 게 2020년쯤에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언제쯤 될까 얘기할 때 야, 2020 한 3년 그 1분기나 돼야 인상할 그렇다니까. 거라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상 끝나고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22 쪽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유럽 중앙은행 사실 이제 FOMC에 가려져서 그렇지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제 생각에는 역대급 막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네, 공부할 거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유럽의 그 재정 위기를 좀 봤던 사람들은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유럽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럽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유럽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들이붓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얘들은 돈을 들이붓게 되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유럽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유로까지 약세로 가잖아요. 이러면은 수입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금리 인상 안 하고 좀 버텨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게 하늘로 막 계속 치솟는 거죠. 네네. 미국 물가가 9%인데 유럽, 독일 물가가 지금 8.5%입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라도 좋죠.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이거 100년짜리 인플레이션 된다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네네.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씩 오르는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를 제로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건 사실은 넌센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에서 지난 6월 달 회의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 많이 늦어졌으니까 50bp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유로존 국가들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성장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시 이거 한번 지우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요. 성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 뭐가 문제냐면 이 성장이 19개 국가의 성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장에는요. 독일의 성장도 있고 나머지 국가들 디어더스의 성장도 존재하죠. 그러겠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아더스들 중에서 부채가 많아서 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여기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게 지금 정치적인 불안도 굉장히 심한 데다가 유럽 재정위기 때 부채 비율이 GDP의 120%였어요. 지금 이게 얼마냐면 150%입니다.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들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거는 진짜 치명타가 될 수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이쪽에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큰 손이 사준다. 큰 손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다. 그 큰 손이 누군데? 했더니 유럽중앙은행 20이랍니다. 네네. 거의 공신력 있게 사준다는 얘기죠. 약속을 지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쪽에다가 돈을 풀어서 사주면 망할 리는 없겠죠. 네. 계속 돈을 메워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양적 완화를 해주는 상황에서 보호망이 쳐진 거니까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국채를 산 거죠. 그리스나 그렇죠. 이탈리아 국채를. 근데 이거 스톱 한 거죠. 느낌이 어떨까요? 뭐지? 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중단했었던 이거 그만하자고 했었던 6월달 22회의에서 이게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하다 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로존의 분열 위험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대분열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유럽적 재정 위기 시즌 2 이거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가 긴장한 거죠. 그래서 딱 6월달 회의를 한 다음에 양적 완화 중단을 회의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원 위크 레이러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재소집을 합니다. 긴급 회의를 합니다. 딱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금리 올라가는 거 저기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 그 금리 올라가는 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새로운 수단을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 수단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QE 중단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금리가 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 자, 이 둘의 금리가 뛰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첫 번째는 양적 완화입니다. 국채를 사주는. 근데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야? 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바보네.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더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양적 완화를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만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넌센스인 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0에서 0.5%로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네. 0.5%로 금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르려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빨아들여야지 금리가 올라가요. 돈의 공급을 줄여야지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면서 돈을 흡수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흡수하는데 여기서는 양적 완화로 돈을 다시 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빨아들이는 거죠. 푸는 거 이상으로 빨아들여야 0.5%로 금리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독일에서 빼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 주면 되겠네. 그럼 답이 되죠. 근데 문제는 독일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드린다고 하면 저 같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이 첫 번째 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있긴 해요. 돈을 안 풀면서도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무너지는 걸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OM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아웃라이트 모니터리 트랜잭션이라는 건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글자로 쓸게요.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일종의. 보증은 돈을 안 주죠. 돈은 주지 않는데 네. 망하지 않게 뭔가 지켜주는 그 든든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EU가 보증서 준다고요? 그렇죠. ECB가 사실상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사가지고 해결을 해주겠다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제 OMT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을. 근데 이 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금리가 튀잖아요. 네. 망할 것 같으면 금리가 여기서 극단적으로 튀어요. 이 극단적으로 튀는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여기서 보증이 나와주겠죠. 네. 이거는 막아주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이걸 갖다 해결해 주려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돈을 빌려줘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 OMT 썼다가 이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서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힘들어하니까 네. 양적 완화로 14년도에 전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사실은 약해요. 근데 이제 라가르드가 뭐라고 이 22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니다. 새로운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예, 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냐면 7월 21일 날 회의가 됐는데 네. 첫째는 50bp 인상 딱 때렸어요. 첫째. 와!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두 번째는 TPI라는 걸 발표해요. 트랜스미션, 프로텍트,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인스트루먼트라고 해가지고 요 인스트루먼트는 도구예요. 네. 트랜스미션은 전입니다. 전이. 무언가 전염. 파산한 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프로텍션을 막는 거죠. 전이를 막는, 전염을 막는 도구. 어떤 금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와! 저도 놀랬죠. TPI가 뭐야? 한 다음에 딱 봤죠. 이렇게 또 뭔가 쌈박한 게 나왔다 했는데 이 TPI는 어떤 뜻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이거는 OMT도 아니고 QE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도 아니고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새로운 무언가인데 새로운 무언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사시 아주 중요할 때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국채 매입하는 건 양적 완화잖아요. 네. 유사시에만 한다. 특정 국가만. 그래서 모든 걸 사주는 건 다르다. 그러네요. 그럼 보증 아닌가요?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보증과는 다르다. 네. 근데 이게 뭐지? 이제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사시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라가르드가 이제 그 22 총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건 모른다. 우리 재량에 따라서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TPI라는 게 이거 답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이거 유명무실한 걸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냐면 분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 금리가요.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훅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유로존의 금리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미국 쪽에 있는 금리도 그 하락 압력을 같이 받게 되죠.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마우스가
PPI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고 네네. 이게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죠? 22에서 머리를 싸매서 만들어낸 새로운 아마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독일하고 이게 보면은요. 파란색 선이 독일 금리예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그리스 금리입니다. 네. 예,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돼 있는데 보시면은 돈의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빨간색 선이 이탈리아고 검은색 선이 그리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독일이에요.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유럽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힘으로 이렇게 누른 건데 요 6월 달로 한번 가보시죠. 6월 달로 딱 가보니까 딱 튀는 거 보이세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QE 종료를 선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채를 안 사준다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라가르다가 저 ECB에서 바로 일주일 만에 재소집을 합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있나 봐 한 다음에 안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딱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시장이 어떻게 느낀 거냐면 이게 딱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얘네 기준금리 인상 제대로 못하겠네 하니까 시장금리가 이렇게 고개를 내렸군요. 푹 숙여버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0.5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돌린 거예요. 이거 다 돌린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좀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일단 첫 번째 저런 게 뭐 드릴 수 있을 것 대서양 같습니다. 건너 미국에도 약간 전달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미국,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금리에도 당연히 독일 금리 막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훅 주저앉으니까 미국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6 이더라고요. 영향을 받죠. 예. 예. 저도 이제 미국 금리 내려가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울 정도인데요. 요거 잠깐 그럼 이제 FOMC 바로 이제 좀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FOMC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 본론이죠. 좀 보시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FOMC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FOMC도 사실상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게 관건이었냐면 첫 번째는 요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중립금리가 뭐냐면 얘는 이런 겁니다. 이 중립금리가 되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물가가 내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금리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금리라고 하는 거죠. 이 파랑새는 있다 해서 보는 것 같은 그 파랑새 같은 존재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금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립금리라는 게 2.25에서 2.5% 사이에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요번에 기준금리 인상 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면 1.5에서 1.75% 레벨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0.75%를 인상하게 되면은 요로 와버리거든요. 네. 금리가. 그럼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중립금리 레벨에 다가가는 건데 중립금리 레벨에 다가가면은 사실상 무언가 스탠스가 바뀌지 않겠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막 트럭으로 군인들이 이제 트럭 타고서 막 쫙 하잖아요 어디론가. 그런 다음에 이제 접촉 지역에 딱 오면 하차 딱 이러잖아요. 우르르 내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그때부터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유치한 비유긴 한데 그때부터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접촉 지역이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립금리 존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상식 아니야? 이 얘기가 이제 첫 번째는 나왔었던 거죠. 이제 사주 경계하면서. 네, 그렇죠. 사주 경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중립금리 레벨 어딘가에 갔다가 와버렸잖아요. 여기서 만약 함부로 올렸을 때는 실물 경기가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암실을 지나가야 돼요. 네. 암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신발은 벗으래요. 근데 이제 암실에 들어갔습니다. 암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프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죠. 권영아 밑에 앞정 20개 깔아놨다. 그럼 이제 어떻게 걸을까요? 사람이. 발가락 꼼지락꼼지락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걷지 않을까요? 네. 이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중립금리 존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가 첫 번째는 관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5월달 중순에 월마트하고 타겟하고 실적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이거 딱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시장이 좀 깜짝 놀랐던 게 월마트나 타겟이나 재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폭락했었잖아요. 네, 이게 되게 큰 건데 이제 이게
이번에 2분기 GDP도 보면은 재고가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가 폭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럼 이제 그 월마트나 타겟 같은 리테일러들은 네. 이 소매점들 같은 도매점이나 소매점이나 이제 이런 소매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좀 하이마트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노트북 장사를 하는 소매점이에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노트북을 1개월치만 갖고 있으면 충분해요, 재고가.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실제 해보니까 1개월치만 갖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네. 이게 또 이게 연식 바뀌면 다 반납해야 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치만 갖고 있는 건데 갑자기 코로나 특수가 터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줬더니 사람들이요 다 노트북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노트북을 막 사니까 한 달짜리 재고가 하루 만에 동나요. 그래서 이번에 3개월짜리 채워봤죠. 네. 3일 만에 동나요. 응? 6개월짜리 채워봤죠. 6일 만에 동나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채워.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 밑에 있는 애한테. 1년짜리 주문해, 공장에. 그래서 공장에다 팩토리에다가 1년치 주문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팩토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부. 왜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모두 다 1년치를 주문하고 있대요. 와. 그럼 이제 팩토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모든 사람으로 풀캡판을 돌려도 팩토리가 이 공장이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들어서. 그럼 제조업 지수가 하늘로 뜁니다. 네. 너무 신규 주문이 많다고. 그럼 공장은 뭘 해야 되냐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해야죠. 네. 그럼 이제 우리 21세기의 석유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반도체 주문 이런 게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소비가 보조금의 힘을 받은 게 크죠. 그죠? 두 번째는 자산 가격 올라간 거에 영향도 많이 받았죠. 네. 금리의 영향도 금리가 워낙 낮았고요. 물가도 워낙 낮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안 주죠. 자산 가격 내렸죠. 금리 올랐죠. 물가 뛰었죠. 그랬더니 이 소비가 둔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를 볼 때 미래의 걸 땡겨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소비한 건데 네. 그 소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매점에서는 1년치 재고를 쌓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소매점에서 이제 1년치 재고를 쌓아놨는데 갑자기 소비가 뚝 끊어져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고를 다 소진할 때까지는 신규 주문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럼 팩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1년치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팩토리는 주문이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조업 관련 지표가요.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 이제 제조업 지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각 지역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고개를 한꺼번에 숙이고 안 있는 좋죠. 거죠. 예.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주문했었던 부품들을 갖다가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재고 문제가 사실상 전체적인 실물 경제를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은 리펀드가 되게 잘 되잖아요. 환불이 그렇죠. 되게 잘 되는데 요즘 환불을 시키잖아요. 그럼 제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대요. 반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거 돌 창고가 없답니다. 창고 비용이 더 드니까.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이게 돈만 돌려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까지 이제 그런 뉴스 기사도 뜨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 재고 문제가 이런 리테일러들한테는 현재 심각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한데 이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게 지금은 타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좀 더 빠르게 식잖아요. 그럼 이 재고 문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2분기 GDP도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기여한 게 2%가 넘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닥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고 문제를 누가 얘기를 하냐면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고가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실물 경기의 침체를 알리는 거고 연준이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럼 돈을 풀게 되니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7월 달은 맞았죠. 예, 그렇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를 과연 연준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관건이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금리도 많이 올랐다. 경기 침체 찾아온다. 재고 많다. 이러면 그리고 이제 유가도 많이 하락했죠. 오늘 보면 국제 유가가 92불, 93불이에요. 이 숫자를 언제 봤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봤어요. 그때 90불이었거든요. 지금 전쟁 안 끝났잖아요. 전쟁 효과는 다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효과는 남아 있는 건데 수요가 못 따라가 준다는 얘기겠죠. 가격으로 그렇죠. 없어졌다는 얘기. 공급 사이드의 문제는 크게 풀리는 게 아닌데
수요 사이드가 무너지게 되니까 가격이 하락한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고점 이미 지났다. 이러면 연준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연준 피벗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게 뭘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시장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네.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2.6%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거 9%까지 올라야겠네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9.1%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정기예금 금리는 제가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할 때 1년짜리 얼마 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 1년이죠.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는요. 지금부터 1년을 얘기하죠. 이게 2.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얘랑 비교하면 안 돼요. 네, 네. 앞으로의 물가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PI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는데 이걸 산출하는 건 시장에서 산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산출 원리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일제히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네. 그 실질 금리를 얘기할 때 그렇죠. 명목 금리라는 거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잖아요. 네. 그럼 그 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썩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죠?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왔으니까 가시죠. 뭐 인플레이션을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때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베이 베이스드가 있습니다. 네. 물어보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쭤봤더니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데 한 6% 이렇게 지르셨고 여기서 네. 이제 5% 이렇게 지르셨고 저는 4% 이렇게 질렀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아님 말고 이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마켓 베이스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 베이스드라는 건 뭐냐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데 잠깐 스톱. 다 여기 묻으세요. 10만 원씩. 10만 원 빵. 10만 원 묻은 다음에 자 숫자 부르시죠. 가장 가까운 쪽이 다 먹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느낌이. 약간 쫄리죠. 약간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4.7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6.3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마켓 베이스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실질 금리에다가 여기다 CPI를 더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얘는 과거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 1년짜리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이게 명목 금리가 돼요. 이 명목 금리가 우리가 보는 그 채권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예요. 네네네. 요게 물가채 금리라는 게 있어요. 물가채. 예. 이 원리 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제 생각에 이것만으로 1시간 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 말고 얘를 여기로 보내면 얘도 거래가 되고 얘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얘 금리가 있고 얘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 금리에서 얘 금리를 빼면 여기로 보내서 이거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X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시장 원리에서 산출을 해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리 돈 걸고 하더라도 물론 얘보다는 정확할 수 있지만 네네. 돈 걸고 하더라도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하는 자료가 네. 이 서베이 베이스드하고 마켓 베이스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요거는 좀 많이 그래서 보게 지금 됩니다. 얼마죠? 지금 이제 이게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거든요. 2년짜리가 한 3% 정도 되고요. 5년짜리가 지금 한 2.7? 그 정도 돼 있어요. 제가 이따 차트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제 쭉 한번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75bp 인상 요 얘기를 때렸어요. 75bp 인상을 딱 때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요 얘기를 합니다. 9월에 추가로 75bp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얘기했었던 점도표는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는요 무조건 매파예요.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시장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중립금리 존에 다가왔다. 중립금리에 도달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이 여기에 한 거죠. 한 거죠.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되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궈준. 나스닥이 막 이 얘기를 듣자마자 팍 튀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이게 뭐냐면 이 얘기만 기다렸던 거죠. 사실상. 와,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하면서 팍 하늘로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침체에 대해서는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면 침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침체 아니다. 지금 고용을 봐라. 얼마나 탄탄하냐. 그리고 요 이제 고용도 있지만 연준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저축이 엄청나요. 미국 사람들. 지금요? 예. 이게 저축률이라는 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축률은 지금 받아들이는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냐예요. 지금 올해 받아들이는 소득 중에서 네. 저축은 그동안 쌓아놓은 겁니다. 이게 보조금 통해서 쌓아놓은 게 이게 지금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꽤 많아요. 예. 그럼 얘네가 버퍼잖아요.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얘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있다, 저축.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침체를 갖다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찍은 거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직 고점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둔화가 될 거라는 시그널이 조금씩은 나타난다. 네. 그러면서 특히 임금 쪽의 임금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분기에 임금 관련 지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ECI 지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에 발표됐습니다. FOMC 끝나고. 요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조합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요 중에서 제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일단 자, 첫 번째는 물가는 고점을 통과했다. 침체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립금리 존에 왔으니까 연준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조합이 딱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딱 들어오게 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너무 행복한 시나리오잖아요. 경기는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는 낮아지면서 성장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물가가 안정되고. 요 세 가지 조합이 딱 붙게 되면은 이건 뭐 주식시장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지난 있는 거죠. 7월 하반기에 급등한 거군요.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아니, 오늘 새벽까지 하면은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거의 17% 정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 나스닥 기준으로는 바닥에서 한 17% 정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낙관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영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저거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좀 어불성설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중립금리에 대한 논란도 존재를 해요. 중립금리에 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누가 반대하냐면 첫 번째는 블라드죠. 두 번째는 와, 이 사람 또 등장했어요.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반론을 하는데 이 블라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중립금리 존에 왔다고 해서 머무를 게 아니다. 중립금리는 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 금리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9.1인데요. 그럼 내려야죠. 맞지 않나요? 그럼 중립금리보다 위로 팍팍 쳐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멈출 때가 아니다. 세게 가자 이 얘기를 하죠. 내일 새벽인가요? 이 블라드가 또 발언하는 내일 모레일 겁니다 아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라드는 그래서 중립금리 위로 세게 밀어 올려야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블라드는 중립금리 위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한 거고 서머스는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가 왜 2.25에서 2.5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근데 이 사람이랑 말싸움 붙으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때 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올랐거든요. 이 12월 달에 올렸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때 파월 의장이 18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치인 중립금리보다는 far from이라는 말을 써요. 훨씬 떨어져 있다.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금리 그대로 왔거든요. 2.25에서 2.5로 왔어요. 이때 far from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지? 왜 이걸 지금 중립금리라고 하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했더니 자 비교해 보시는 거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실업률을 봐요. 이때 실업률이 이때 한 4%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 3.6입니다. 경기가 더 뜨거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때 물가가 2.3%입니다. 지금 9.1이잖아요. 서머스 말이 맞네. 물가는 높은데 아니 성장도 좋은 건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낮고 그러니까 성장도 더 뜨겁고 물가도 훨씬 높은데 어떻게 이걸 중립금리라고 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거는 제 생각에 성장을 제가 어떻게 뭐 이게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빨로 야 얘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립금리에 대한 논란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중립금리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천천히 가면 너 작년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일시적이라고 말한 거가 똑같아. 일시적 시즌2야. 이 얘기한 거죠. 뼈 때리는 얘기를 갑자기 한 번 해버리는 더 거죠. 만약에 레리 서머스 말이 맞으면 저 제롬 파월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 이게 되게 이번에 했던 얘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렇게 좀 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경기 침체는 제 생각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저축이 세고 임금 고용이 단단하다라는 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오더라도 천천히 갈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축이 많고 임금이 높잖아요. 그럼 소비를 계속 하겠죠. 그럼 물가가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침체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다 허물 때까지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제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입니다. 와일드 카드 같은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고점론이잖아요. 이걸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자산 가격하고 연동되면 이때 이게 골 때립니다. 자산 가격이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집값이 많이 뛰어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게 내 노후지 뭐. 사실상 자산 가격 오른 걸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저축이 갖춰져 있으면 지금 건 써도 되잖아요. 이게 소비를 늘리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고개를 숙였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랠리가 계속 될 거라는 네. 분위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바닥을 찍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어제도 텀리 같은 사람들 올 연말까지 새로운 신고가를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오건영 부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또 아까 제일 그게 아니라 트란지토리 세컨 뭐라 시즌 2라고요? 시즌2, 이제 그 일시적 시즌2인데,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에서 실적이 워낙에 이 인플레이션도 뚫고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애플은 안전자산이다. 제가 봤을 때 애플은 미국 국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보다도, 그러니까 미국 국채보다도 애플 주식이 더 좋으면 참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이제 물론 주식이라는 건 또 기업 실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 실적을 떠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게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손실 회피라는 뜻이거든요. 네. 손실 혐오.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심리인데 이게 0%고 주가가 올라서 플러스 5%가 되고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어느 걸 더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5%가 오른 만큼 오르면 기뻐하잖아요. 이 기뻐함의 크기하고 5%가 손실 났을 때의 슬퍼함의 크기를 슬픔이 한 보면 10배 이 크기가 한 정도 10배 커요. 10배 정도. 리스크 어버션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절을 못 쳐요. 그런데 최근에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요즘 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지난 10년간 항상 밑바닥에서부터 들어가면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끌어올렸던 사탕들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 못 먹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모라고 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들어올리는 이걸 못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못지않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못 먹는 그만큼 못 먹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못지않게 커진 것 같아요. 나만 못 먹는다. 이건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이 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이런 느낌도 좀 주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면 심리가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반응을 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주가가 얼마가 오른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크로 환경이 지금 연준에서 완전히 연준에서 이제 완전히 스탠스를 돌렸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매크로 환경까지 다 우호적으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번 7월 FOMC를 보면서
느꼈던 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외에도 뭐 펠로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예. 있습니다. 5분. 시간 조금 좀 남았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나 좀 해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제 차트를 여러 개를 준비를 했지만 그냥 말씀으로만 좀 드릴게요. 이게 70년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재미있게 70년대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70년대에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하는 건 그 차트 하나 보고 가시죠. 네. 예, 이건 여러 개 지금 많이 준비했지만 네. 하나만 보여드리고 가죠. 70년대? 예, 70년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70년대에는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문제가 커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잠깐 보시면 네. 이게 70년 차트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게 70년대 빨간색이 기준금리고 파란색이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73년도, 72년도에 물가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아서번스가요. 이때 3%였던 기준금리를 13%까지 끌어올려요. 연준이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확 끌어올렸더니 물가가 빵 터지면서 으윽 하고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물가가 고점을 찍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깨어 하면서 스탠스를 바꿔서 금리를 확 잡아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랐구나, 그러니까. 호리병 속에 진이가 있습니다. 이 진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진이가 호리병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머리만 밀어넣으면 되는데 머리를 못 밀어넣고 딴짓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가죠. 이게 아서번스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top and go라고 합니다. go and stop도 되겠지만 stop and g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보약이 아니라 무슨 약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대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먹었거든요. 중간에 좀만 나아지면 안 먹고 좀만 나아지면 안 먹고 이러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죠. 그 병이 고질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고질병이 돼버렸죠.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은 CPI가 이렇게 하늘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높게 뛰어 올랐고 네. 이걸 잡기 위해서 상당히 큰 희생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예요. 네. 미국 기준금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미국 주가지수입니다. 이때 아서번스가 금리 13%까지 올릴 때 다우존스 박살났었거든요. 네. 내리니까 꺄오 하고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다시 확 밀어 올리니까 많이 안 떨어졌네. 마이너스 40% 깨져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거를 10년 이어가요. 아유, 머리야. 이 아유, 차트가 15년짜리 차트예요. 아유, 머리야. 얼마 안 됐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시그널이 터지니까 위로 탁 뛰거든요. 요때 누가 죽냐면 레이 달리오가 요때 실수하죠. 요때 숏 잡았다가 요때 와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요때 이제 그 자기 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전 얘기죠. 예, 한참 전 얘기죠. 예, 한참 전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탑앤고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좀 많이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발본색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기업 실적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보실 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 너무 여기까지 나가시는 건 너무 열정적이십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제 그 후르츠 사장님 얘기 듣고 또 여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네. 금리를 근데 이제 예.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올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부 부채나 이게 너무 많이 크니까 네네네. 이거 올렸다가 나라 망한다. 네네. 금리를 만약에 못 올리는 상황 되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금리를 만약 못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하늘로 치솟게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됐다는 얘기는 돈을 풀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약을 쓸 때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45인데 20년이 지나서 65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경제에 있어서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돈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경기 부양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 부양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는 안 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잡고 가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려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발본색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1년 후에 만약에 지금 오늘 수술 큰 거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큰 병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하는 게 너무 아파서 네.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일주일 연기됐으면 꺄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나는 이제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한 1, 2년만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해. 빨리 부양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팔고 나올 예. 거야. 있는데 이제 야, 주식은 뭐 그 연한이라는 게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투자의 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랠리가 페이크일 수 있다. 아니 뭐 이제 페이크다 이렇게까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아니 하기보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이게 뭐 전고점 돌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요즘 보면은 굉장히 또 뜨거워지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가 조금은 좀 연준이 또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쪽은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 이제 이렇게 거의 확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 뒤집을 징후가 보이면 그냥 오세요. 판 뒤집고 나서 오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우리 목요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목요일 날? 오늘 뭐예요? 변화생 교수입니다. 저, 네. 저기 코엑스? 저도 네. 몰랐습니다. 몇 시죠? 코엑스? 11시 45분. 제가 아마 1시인가 그랬어요. 1시? 네,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